푸른밤 종현입니다. 어느 책에서 본 글인데요. 여기 한 위대한 시인이 묻혀있다. 하지만 그는 시 한 줄도 쓰지 못했다. 여기 위대한 장군이 묻혀있다. 하지만 그는 군대를 지휘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리고 여기에 한 발명가도 묻혀있다. 하지만 모든 발명의 아이디어는 머릿속에만 존재했다. 생각만 하다가는 아무것도 안 된다. 뭐 이런 뜻이겠죠? 시인도 군인도 발명가도 아니지만 우리도 늘 생각했던 일에 반의 반도 잘 못하죠. 멀리 볼 필요도 없고요. 오늘 하루만 딱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 뭐 하실 계획이셨어요? 이랬던 계획 그거 다 하셨나요? 내일 해도 되니까 그거 말고도 할 일이 많아서 정신없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서 등등 뭐 이런 이유를 대서 안 하신 거 많이 있으시죠? 아이디어를 평생 머릿속에만 넣고 살았다는 발명가처럼 실제로는 살지 못하고 머리로만 사는 거 너무 슬픈 일 아닐까요? 뭐든 실제로 해봐야 됩니다. 그쵸? 9월 13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I was born
9월 13일 일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존 메이어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가 함께한 Half of My Heart 였습니다. 저는 존 메이어랑 테일러 스위프트랑 노래 낸 건 몰랐네요. 그렇군요. 잘 어울렸습니다. 전 존 메이어를 너무 좋아해서.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존 메이어가 왠지 아까운 것 같아. 어쨌든 그래요. 테일러 스위프트도 본인의 음악을 잘 하시는 그런 분이지만요. 제가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존 메이어여서 욕심이 납니다. 어쨌든 자, 오프닝에 대한 이야기 해볼까요? 생각만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위대한 시인이 묻혀 있지만 그는 평생 시 한 줄도 못 썼다. 위대한 발명가였지만 그는 아무것도 만들지 않고 위대한 아이디어들은 머릿속에만 남아 있었다. 이런 것들. 그래요. 우리가 뭔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행동으로 옮겼을 때 얻어지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이제 후회하기 전에 아무것도 만들지 못하고 또 뿜지 못하고 사라지기 전에 한번 해보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이야기 들으면 왠지 더 어깨가 무거워지기도 하고 괜히 죄책감도 많이 들고 나 진짜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나도 저렇게 묻히는 건가? 이런 생각 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건 다 이렇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문장들이 우리에게 또 자극이 된다면 그것들로 다시 한번 또 이제 열심히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가족분들도 어느 정도 또 자극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소개해드리면서 엄청난 자극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묻힐 순 없어. 자, 오늘 미드나잇 스포일러 함께하는 날이죠. 늘어나는 수식어만큼 할 일이 진짜 많아서 참 바쁜 분입니다. 영화, 경제, 경영, 건축 전문 신기주 기자님. 잠시 후에 모셔서 재미난 영화 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90s but goodies에서는 여러분의 90년대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어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그리고 라이브 MBC 화음 콘서트, 이번에 푸른밤에서 진행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9월 22일 오후 8시고요. 푸른밤과 함께하는 화음 공개 방송은 다음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신청 게시판이 열려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밤은 정화예술대학교, 인터파크 투어, 글로리아 교육재단, 롯데관광, 삼성 디지털 프라자, 다우닝 산업, 윈가드, 렉서스, 대한항공, 갤포스와 함께합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역사는 기록과 고증만을 통해 진실에 도달하려 하지만 영화는 기록과 고증이라는 밑바탕 위에 일정 부분의 허구를 갖고 진실에 가까워지려고 하죠. 그래서 역사적 사건을 다룬 영화를 만들 때는 더 막중한 책임이 따르기도 합니다. 미드나잇 스포일러, 오늘은 고증을 충실히 재현하면서 허구를 적절히 가미한 사극 영화들로 함께하겠습니다. 영화, 경영, 경제, 건축, 게다가 인터뷰 전문 기자 신기주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무슨 전문 척 할까요? 좀 인터뷰 관련돼서 어떠한 작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토크 콘서트? 북 콘서트 비슷한 북 콘서트. 북 토크쇼 뭐 하셨다면서요? 네, 그리고 다행히 사람들이 몇 명 왔더라고요. 전문 기자시니까요. 종현만 있는 거 아니야. 또 인기 있어요. 아유, 그래요. 어쨌든 한 2, 30명 오셨다고. 요즘은 어떻게 좀 네. 잘 지내시나요? 네, 뭐 요즘 이제 슬슬 뭐 일도 열심히 할 때가 됐고 가을이어서 그런데 일하기가 싫군요. 여름은 여름이어서 일하기 싫고 가을은 가을이어서 그런 게 싫고. 있어요, 진짜. 겨울은 겨울이어서 싫고 1년 365일 일하고 싶은 날은 며칠 안 되는 걸로. 네. 어쨌든 자, 그런 전문 기자님께서 오늘 나눌 이야기는 뭘까요?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네, 좀 오늘 앞에 역사 있는- 전문가인 척 할 텐데 오호. 참 어렵네요. 사도입니다, 사도. 기대작이죠. 네, 사실은 이제 개봉을 며칠 앞두고 있어요. 네. 이게 아무리 이게 코너 이름이 미드나잇 스포일러지만 저희가 개봉도 안 한 영화를. 스포일링을 막 할 수 있느냐 때문에 늘 안 그래 보이지만 새가슴이에요. 고민을 많이 하죠, 저희가. 고민을 하는데 네. 이 영화 개봉 안 했지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렇죠. 사도세자 누구지? 이 영화 내용 영조가 사도세자 죽이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도세자 모르세요? 제가 뭐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도 신규 기자님께 이야기를 했지만 네. 가장 부끄러운 일은 모를 때 아는 척하는 게 가장 부끄러운 일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맞아요. 모르면 네. 그냥 물어보고 다시 알면 돼요. 그렇죠.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그때 비로소 알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듯이 사도세자를 모르신다면 그렇죠. 그냥 오늘 좀 미드나잇 스포일러를 좀 들으시면서 어느 정도 네. 도움을 얻으시고 정확한 정보는 책으로 다시 한번 네. 정보를 다시 한번 습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한 250년 전 일이더라고요. 그렇죠. 정확히 235년 전 일이던가. 하여튼 네. 그런 일이어서 어쨌든 옛날 이야기지만 참 놀랍게도 지금까지도 구전되어서 물론 구전뿐만 아니고 이제 글로 쓰여져서 역사에 남았지만 네. 또 거기에 덧붙여진 구전된 이제 그 비사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이어지면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게 된 사도세자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슬픈 이야기고 그렇죠. 이게 그리고 사실 어찌 보면 아비가 아들을 죽인 맞아. 이거 스포일러 아닌가? 이거 아니구나. 사도세자 얘기는 다 아니까. 다행이다. 그렇구나. 아버지가 아들 죽이는구나. 그렇구나. 등골이었어. 그거 아세요? 그래가지고 그 죽은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의 손자가 네. 왕이 된대요. 이럴 수가. 그 사람이 정조래요. 이거 스포일러인가? 아니구나. 네, 정조. 어차피 우리가 학교 가면 다 배우는 거. 다 나옵니다. 네, 영조, 정조 이어지는 사이에 사도세자가 있죠. 네. 이게 장조라고 나중에 추존되는데요. 이제 돌아가신 후에 왕이 되었죠. 네. 어쨌든 사도세자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인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역사 안에선 이모화변이라고 불러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인 영조가 아들인 사도세자를 뒤주, 그러니까 쌀 넣는 이 나무로 만든 커다란 상자 안에 넣어서 8일 동안 이제 물도 먹을 것도 주지 않아 이제 굶겨 죽이는 네. 이제 탈수에 의해서 죽이는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역사상 조선이라는 역사 500년을 보면 아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뺏고 삼촌이 조카의 왕위를 뺏고 그렇죠. 남편이 아내한테 사약을 내리고 정말 있을 만한 거의 모든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폐류는 다 일어나죠. 막장. 참고로 조선은 유교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가족 안에서 상상할 수 있는 극단적인 모든 사태가 다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이게 거의 보면 막장의 끝판왕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드라마 형태를 보면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일단 조선 왕조실록이 그렇게 자극적인데 조선 네. 왕조실록이 그렇게 자극적인데 드라마 대본도 그만큼 좀 자극적인 게 있어줘야 그렇죠. 그럴 수 있다라는 그렇죠. 우리가 개인적인 500년 생각입니다. 동안 그걸 보고 살았으니 네. 웬만해서 그냥 끄떡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희 씨 말씀은.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실화거든요. 1762년 이모년에 네. 아버지가 아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대목에서 궁금할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아들이 미웠으면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을 뒤주에 8일 동안이나 집어넣어서 굶겨서 죽이느냐. 네. 그 이야기가 바로 사도란 영화의 내용입니다. 네. 감독은 이준익 감독. 그리고 배우는 영조 역할의 송강호. 그리고 사도세자 역할의 유아인. 그리고 이제 사도세자의 이제 빈이죠. 이제 해경궁 홍씨 역할의 문근영. 네.
정말 호화찬란한 캐스팅에 왕의 남자로 천만을 이뤘던 네. 이준익 감독의 연출작이어서 이제 올해 그러니까 추석 최대 기대작이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송강호 씨와 유아인 씨를 만난 게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그렇죠. 상당히 좋아하는 배우 분들이기도 하고 유아인 씨가 또 이전에 뭐 얼마 전이었죠. 베테랑으로 맞아요. 베테랑이 1000만 넘었죠. 저는 1000만이 넘었고 네. 저는 베테랑도 보고 사도도 보았는데 같은 인물인가? 싶을 정도로 연기를 완벽하게 연기 변신을 또 해냅니다. 그만큼 또 이제 유아인 씨의 어떠한 티켓 파워라든지 그러니까 팬층이 많이 형성이 됐을 텐데 네. 이 영화에도 그만큼 또 많은 관심이 몰릴 것 같거든요. 심지어는요, 사실 송강호라는 배우는 지금 현재 당대 실존하는 최강의 흥행 배우이자 그렇죠. 연기력의 배우인데 두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 연기를 해요. 이것만으로도 이미 별들의 전쟁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그 사전에 말씀드릴 건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네. 그럼 아버지가 왜 아들을 죽였는가가 궁금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갈등, 얼마나 서로 미워하고 갈등이 있었으면 결국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상황까지 갔을까? 네. 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보통 사도세자의 이야기는요. 이제 조선 왕조실록에서 전해져 오기도 하고 네.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문근영 씨가 연기한 해경궁 홍 씨가 쓴 한중록에서 네. 이제 자기 남편 그러니까 사도세자가 죽어가는 과정을 써요. 그런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또 있고 네. 또 이제 그 아들 우리가 아는 이산 정조죠. 정조가 써놓은 또 남겨놓은 기록들과 이야기했던 구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버전이 3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섞여버리면서 이제 어떤 게 진짜 문제였는지가 해석이 분분해요. 네. 일단 영화에서 어떻게 다른지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일반적으로 이제 정치론으로 보면 네. 그 영조 아버지와 아들 사도세자가 정파가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 같은 사이여서 네네네. 결국 그래서 서로 양립할 수 없었다. 라는 게 저 같은 이제 정치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설명이에요. 아저씨들은 뭐 툭하면 정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네. 논의하죠. 세계 평화, 나라의 미래 이런 맞습니다. 거.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영조와 이 사도세자 관계가 과거에 이어져 오는 뭐 이른바 노론과 소론의 관계라느니 또는 그래서 파가 갈렸느니 네.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많은 이제 앞선 사도세자 소재의 드라마 혹은 영화들이 있어요. 책도 그렇고요. 맞아요. 그 설명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아들인 정조가 이제 즉위했을 때조차도 그 조선의 이제 당파 싸움이 굉장히 격렬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정조가 암살설이 있잖아요. 네. 그 암살 위기에 처하게 되고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당대 왕위를 둘러싼 이제 당파의 치열한 암투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러니까 사도세자의 죽음도 그렇게 묘사할 수 있죠. 어떠한 어찌 보면 정말로 있지 않은 일을 이렇게 뭐 왕자에게 집어 씌워서 이렇게 오해를 불러켜서 죽였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설명이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해경궁 홍씨, 그러니까 이제 사망한 이 사도세자의 네. 이제 빈이죠. 근데 이분이 남긴 한중록에서 보면 본인의 남편, 당신의 남편을 광인으로 몰아가요. 정신병이 있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살인을 하는 걸 어려워하지 않으며 실제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인물로 그러니까 묘사를 해요. 네. 그래서 그 광기를 억누르지 못하여 결국은 영조한테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죠. 칼을 들고 이제 영조가 있는 경희궁으로 침입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결국은 이거 영모 아니에요. 아버지 그렇죠. 아들이어도 왕인 아버지를 군사들을 이끌고 칼을 들고 갔으니 네. 그러니 그 과정에서 결국은 뒤주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사도세자가 정신병이 있었다. 요즘으로 치면 정신분열증 같은 게 있었다라는 것인데 이거 역시도 의심이 많이 되는 기록이라는 얘기도 많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당파가 워낙 분명했고, 그러니까 요즘이야 정권이 바뀌면 그치지만 당시엔 정권이 바뀌면 목이 달아났거든요. 그렇죠. 너무 무서운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파가 너무 치열했고 해경궁 홍씨는 그 사도세자를 지지하지 않는 노론에 속한
쾌적한 집안의 딸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남편을 비방하는 남편의 약점을 드러내는 글을 쓴 것이 아니냐. 외척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근데 사실 그것도 설득력이 꽤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남편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심지어 그 죽은 남편이 정신병이 있었다고 쓰면서 명예를 훼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동기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설명은 가능한데 이제 250년 전 일이라 당사자들한테 사실 확인하기가 어렵죠. 확인이 불가능한 네. 뭐 여러 가지 기록들이 그래도 지금 사실 한 가지를 여러 가지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는 항상 여러 가지 답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네. 이후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선 그 답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나름의 결론을 내리는 게 그렇죠. 네. 결과물일 수밖에 없는데 역사에는 이제 해석의 여지를 남기게 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제가 여기까지 설명한 이유는 그런데 이준익 감독의 사도는요,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해요. 자, 그러니까 요즘 관객들한테, 많은 관객들한테 이모 화변이 어떻고, 당시에 당쟁이 어떻고 요즘 당쟁도 잘 이해 못하겠는데 옛날 당쟁 250년 전에 무슨 당파가 노론이 소론이 남인이 어쩌고 무슨 얘기인지 어떻게 알아요? 서인 어쩌라고.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무슨 홍길동도 아니고 네. 모르는 거죠. 그리고 해경욱 씨가 남겨놓은 기록을 갖고 그 근거에서 만든다고 하면 그러면 또 영화가 참 재미없어질 거예요. 그냥 광인이 미쳐 날뛰다가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죽어갔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네. 영원한 테마죠. 모든 가족 안에. 아들은 아버지를 미워하고 모든 아버지는 아들이 성에 차지 않죠. 이건 사실 지금 세대도 공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로 영화를 풉니다. 그러니까 이준익 감독이 흥행을 많이 해본 황산벌, 왕의 남자, 평양성 이런 영화로 그러니까 단연간 이제 구력이 있는 감독이어서 그 관객들이 어느 지점에서 이 오래된 사극 소재에 반응할지 알고 있어요. 아빠와 나인 거죠. 네. 여기서 관객들이 틀림없이 정서적 공감대를 얻고 반응할 거라는 거를 계산하고 대신 근데 하지만 이것도 어찌 보면 틀에 박힌 소재 그 테마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버지와 나. 이제 와서 우리한테 아버지한테 옛날에 혼나서 속상했던 얘기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와서 무슨 그런 얘기를 해요. 낯간지러워 이러죠. 우리 맞습니다. 모두가 다 그게 낯간지러워. 이게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는 참 입에 올리기가 좀 낯간지럽고 그냥 다 묻고 지나가자라는 상처들이 가족 안에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준익 감독이 거기서 송강호와 유한이라고 하는 이제 지금 현재 당대의 가장 강력한 중견 배우와 또 젊은 배우를 캐스팅해서 연기 대결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영화가 아주 뻔한 사도라고 하는 정말 100만 번도 더 만들어진 드라마 소재인데 올 추석 최고의 흥행 카드가 된 거죠. 저는 사실 사도라는 이 캐스팅 시작되면서도 기대를 진짜 많이 했어요. 유한 씨 캐스팅 됐다는 이야기 듣고 야 진짜 재밌겠다. 네. 기다린 지 되게 오래됐는데 그냥 유한 씨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유한 씨 되게 좋아하고 네. 유한 씨 나온 드라마라든지 예전에 찍은 영화라든지 그런 심지어 것도 다음 나올 드라마도 알고 계시던데요. 그렇습니다.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유한 네. 씨에게. 팬심. 네. 그렇기 때문에 개봉하면 꼭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쨌건 우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은데요. 노래 제목이 김경호의 아버지입니다. 듣고 올게요.
김경호의 아버지 들으시고 광고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자, 그래요. 사도세자 뭔지 알겠어요. 자, 이제 이 정도 설명해 주셨으니까 길게 쭉 설명해 주셨으니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뭘 봐야 되나요? 가서 영화를 보시는 걸로. 끝이에요? 안 돼요. 뭔가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부터 드릴 말씀이요. 어쩌면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은 네. 영화를 직접 보시면 제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러면 영화를 더 재밌게 보시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스포일러가 없는 거잖아요. 이건 역사가 있어요. 이미 사도세자는 비극적으로 사망했고 그 아들 정조가 어렵게 즉위하였다. 그렇죠? 그리고 영조가 마음 아파하며 이제 8일 후 이 아들이 죽었을 때 사도라는 이름을 내렸다. 뭐 이런 거죠. 사도라는 뜻이 슬픔, 생각하다라는 뭐 뜻인 그런 거죠. 뜻이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슬픈 이름인데 네. 참 아들 죽여놓고 나서 그 다음에 슬퍼한다인 것인데 여기서 이런 게 있어요. 사도세자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사가 하나 나오는데요. 네. 그 영조는 그 사도세자가 그러니까 그 조선의 왕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 성리학 교육을 받아서 일찍부터 공부를 했어야 그렇죠. 했죠. 신하보다 학문적 깊이가 더 있어야만 그러니까 신하를 다스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사도세자는 공부보다는 그러니까 문보다는 무에 더 능한 인물이었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조선의 그러니까 이성계 이후의 그 혈통을 보면 늘 이 혈통이 두 개가 문과 무가 번갈아가면서 나오곤 하는데 그러니까 양녕대군과 네. 세종을 생각하면 됩니다. 양녕대군의 경우에는 무와 호방한 기질과 타고 태어났죠. 반면에 이제 세종은 이제 글과 학식에 더 강했는데 그렇죠. 조선에서 가장 이상적인 임금은 세종과 같은 문에 치중하는 임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조는 그런 왕을 이 자신의 아들이길 바랬죠. 뭐 그 이유는 사실은 뭐 영조가 갖고 있는 뭐 출생의 어떤 뭐 컴플렉스 이런 게 있다고 하지만 그런 거 생략하고 중요한 건 아들한테 뭐 요즘으로 치면 자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라라고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자주 나온 대사가 뭐 거창한 대사 아닙니다. 영조가 사도한테 늘 그래요. 야 공부 좀 해 공부 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맞죠. 너 공부 안 하니? 그렇게 말해요? 왕이? 송강호 씨의 그 특유의 그 평범한 연기를 해요. 왕이 그런만 연기가 아니라요. 네. 너 공부도 안 하니? 뭐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 전형적으로 우리 아마 한두 번씩 들었던 얘기일 거예요. 네가 날 닮아서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공부를 못해. 또 영조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요? 사도한테 너 어렸을 때 머리가 정말 좋았는데 네가 노력을 안 해. 그래서 공부를 안 해. 이 아들을 너무 미워합니다. 그런 어떠한 뭐랄까 애증 같은 것이겠죠. 그렇죠. 말하자면 이게 우리 아버지들과 아들들 또는 뭐 어머니들과 딸들도 겪는 일이죠. 네. 내 성에 안 차요. 내가 가르쳐 준 대로 이 길도 가면 성군이 되고 완벽한 왕이 되는데 너는 왕이 될 제목이고 세자인데 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 그림만 그리고 활만 쏘고 다니느냐.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있잖아. 너 좋은 대학 가면 출세할 텐데 왜 공부 안 하고 왜 놀러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놀라. 그런 이야기를 또 그렇죠. 어떠한 또 조선의 시각으로 다시 그렇죠. 한번 펼쳐내는 사실 거죠. 그게 옛날 사극이지만 네. 요즘 관객들한테 굉장히 마음에 와닿을 대사예요. 설득력이 있죠. 공부 좀 해 공부 좀. 그게 되게 볼거리인 것 같아요. 이게 시대극이지만 네. 훨씬 옛날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결국엔 인간 대 인간이 부딪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들도 어느 정도 정서적인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나의 이야기를 또 다시 한번 재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보셔야 될 게 있어요. 그 영조의 아들은 사도세자죠. 그렇죠. 그런데 영조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왕한테는 아들도 정적일 수 있다. 뭐 그건 역사에도 늘 나온 얘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1인자하고 2인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곧바로 왕이 되는 거니까 사실은 아들 입장에서는 빨리 영조는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재위했던 인물인데 맞아요. 빨리 좀 돌아가시면 내가 왕이 될 텐데라고 생각하겠죠. 그럴 수도 있죠. 좀 예를 들면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과 찰스 왕세자 같은 관계예요. 그냥 벌써 지금 반세기 넘게 계속 왕위 계승 상태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실은 그 사람 마음속에 나도 왕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없지 않겠죠. 생각이 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아들이라는 존재가 결코 아들이기만 한 건 아닌 거예요. 나를 밀어내고 싶어 하는 어떤 존재인 거죠. 그리고 신하들도 아들 주변에 쓰겠죠. 말하자면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다음 줄 잡아야 되는데 아들 줄 잡으면 아버지 줄 잡는 것보다 훨씬 더 길게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특히 이런 권력 관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근데 유아인 씨가 연기한 사도세자는요. 네. 그러니까 영조는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왕가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그냥 평범한 사가의 아버지와 아들일 수 없다고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해놓고 끊임없이 치사하게 아들을 견제해요. 그 아들한테 대리청정이라고 하죠. 권력을 잠깐 빌려준 척한 다음에 네. 그러면 빌려줬으면 일단 권한을 맡겼으면 믿고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 놓고 나서 뒤에서 그래요. 뒤통수를 치죠. 아들의. 그러면서 자신의 권력을 극대화시켜요. 네. 그러니까 이러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배신감을 느끼겠죠. 그 순간에 얼마나 그렇죠. 나를 믿고 맡기셨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서 잘해봐야지 했는데 이를 어그러뜨리시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나에게 돌린다면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영조는 권력의 화신이에요. 아들조차도 정적으로 여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그 아버지이기 전에 왕이라고 스스로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들조차도 자신의 정치의 도구로 이용해요. 네. 반면에 사도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보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영조의 권력과 왕과 이제 정적의 관계와 사도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충돌하는 거예요. 사도는 당신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당신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왕과 세자이기 전에 네. 아버지와 아들이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진심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죠. 이게 유한 씨의 연기에서 절절하게 묻어나요. 네. 반면에 송강호 씨는 근엄한 왕인 척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굉장히 치졸하고 배 꼬여 있는 영조의 내면을 드러내죠.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인간미로 접근하고요. 네. 한쪽에서는 아니다. 나는 권력의 화신이야. 라는 거 보여주는 복합적인 연기가 충돌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꼭 보셔야 될 게 정조입니다. 정조요. 아들이 있죠. 그러니까 네. 이제 사도세자의 아들. 그러니까 이제 사도세자가 이제 뒤주에 갇혔던 1762년에 10살 정도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당시에 이 아버지가 그 뒤주에 갇혔을 때 그때 물을 떠다 주며 할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를 찾아달라고 애걸을 해요. 네. 그게 정말 역사에도 나오는 굉장히 눈물겨운 장면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전에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조가 사도세자인 그러니까 아들보다 사실은 정조를 더 예뻐했거든요. 그거는 뭐 많은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정조는 무가 아니고 문에 능한 임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할아버지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이상적인 왕위 후계자였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데 아들보다 손자가 더 자기가 보기에는 내 왕위를 물려주기 적합한 인물인 거예요. 그럼 뭐냐? 아버지한테 아들도 정적이지만 그 아들한테 그 아들의 아들, 그 손자도 정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세자한테는 정조야말로 막강한 정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조가 영조의 마음에 들면 들수록 사도는 점점점 영조의 마음에서 밀려나는 그럴 거예요.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조가의 존재 자체가 사도한테는 엄청난 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 안에서 그걸 짚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영조는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사도와 정조 사이조차도 네. 마치 자신과 사도 사이만처럼 이제 균열을 내려고 하죠. 근데 이 똑똑한 정조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려면 할아버지의 마음에 들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아버지와 달리 하루 종일 주창 공부만 합니다. 그냥 앉으나 서나 공부. 눈만 떠도 공부. 그러다 보니 뭐 점점점 아버지는 미움털만 박히고, 그 아들, 정조는 할아버지 예쁨을 독차지하죠. 네. 근데 여기서 사도의 선택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 이 대목에서 꼭 얘기하고 싶은 거, 영화에서 보면 그 대목을 보면 이 영화가 정말 마음이 아픈데, 그 유아인 씨가 연기한 사도는, 그러니까 왕가에서
인간이고 싶어했던 인물이에요. 물론 그 정사에서나 역사에서는 광인으로 그려지기도 하고 네, 그렇죠. 또는 뭐 사색 당파의 얼매인 어떤 뭐 아버지와 당색이 달랐던 어떤 인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만 그보다 가장 사도한테 발견되는 뭉클한 지점은 아버지는 자신을 비인간적으로 대하는데 네. 자신은 아버지도 인간적으로 대하고 싶어하고 어머니도 인간적으로 대하고 싶어하고 아들조차도 인간적으로 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뒤주에 갇혔을 때 사도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자신이 죽어야 자기 아들이 왕이 되거든요. 네. 그때 사도는 죽음으로 해서 아들을 왕위에 올리는 선택을 하죠. 결국은 사도의 선택은 어쩌면 역사에서는 비록 왕이 되지 못했으나 지금 이 시대의 눈으로 보면 가장 인간적인 인물인 거죠. 그렇죠. 가장 인간적인 선택을 한 것이고 가장 휴머니즘적인 선택을 하는 인물인 거예요. 비정한 권력의 세계에서 인간이고 싶어했던 존재인 거죠. 그래서 더더욱이나 많이 또 드라마화, 영화화 되었던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사실은 네. 그 사도를 바라보는 많은 시각이 있었는데 이런 인간미의 시각으로 바라본 드라마, 영화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러니까 워낙 그 당시에 정치적인 소용돌이가 재미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치 이야기를 풀거나 아니면 그 정조의 이야기로 풀거나 네. 복수열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도 정조가 이제 등극한 직후에 한 얘기가 그렇죠.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네. 였잖아요. 그러자면 사도라고 하는 인물이 비극적으로 정치적 희생양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조가 복수국을 펼치는 이런 이야기로 풀었는데 사실 이 영화에서 만큼은 그 사실 이 인간미의 싸움을 그리는 거예요. 영조는 철저하게 비인간적이 되려고 애쓰고 사도세자는 철저하게 인간이 되려고 애쓰죠. 그러니까 사도의 정치가 있어요. 비록 네. 왕위에 오르지 못했으나 당대에 사도가 보여주고자 했던 가장 인간적인 사람의 정치가 있는데 그 정치가 사실은 이 영화에서 좀 아쉬우나마 상당히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는 이 영화를 보면서 영조와 사도세자뿐만 아니고 사도세자하고 정조의 관계도 좀 더 명확하게 그려줬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영화 보시면 아마 이 말씀이 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좀 더 많이 그 관계가 그러니까 정조와 사도세자 관계도 영조하고 사도처럼 아버지와 아들 관계잖아요. 네네. 그 관계를 좀 부각시키면 그러면 그 관계에 어떤 윤회가 일어나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유아인 씨 연기가 좀 더 설득력 있게 보여요. 그래요. 근데 사실 이 영화에서는 일단 송강호 씨가 더 많이 눈에 띄는데 그거는 유아인 씨가 선택한 그러니까 사도가 선택한 인간적인 선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하면 좋겠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이 설명을 듣고 가면 그게 보일 것 같다. 인 거예요. 그래요. 네. 이제 다음 영화 하루에 2개씩 하잖아요. 그렇죠. 다음 영화 뭡니까? 사실 여기 이어갖고 볼 만한 영화 영린입니다. 영화. 아하 영화. 물론 사도보다는 관역은 좀 못 맞췄죠. 그렇죠. 네. 이제 정조 암살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부터 영원한 제국부터 시작해서 정조 암살 스토리는 영화의 굉장히 극적인 재미있는 소재여서 맞아요. 아마 앞으로 영린 이후에도 곧 또 만들어질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의 문제죠. 재밌었으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은 정조가 또 영화사에서 가장 그러니까 조선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인물이기도 하고 정조가 사망 이후에 조선의 혼이 쓰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우리한테는 의미 있는 왕이기도 하죠. 네. 네. 특히나 영린은 현빈 씨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복귀해서 왕으로 나왔죠. 맞습니다. 그리고 해병대에서 키운 복근과 근육을 보여줬던 아니 도대체 무슨 옛날 조선 왕이 그렇게 헬스하고 막 심지어 그랬나?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정조는 이제 문에 능했다라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많이 알고서 이제 영린을 보러 갔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어떠한 이제 사실은 정조는 이렇게 숨겨진 시간에 혼자 따로 운동을 해서 무마저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숨겼다. 네. 숨겼다. 이런 식으로 좀 포장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었어요. 보면서. 그렇죠. 사실 네. 근데 정조가 강력한 왕권을 자랑했던 인물이긴 하니까요. 네. 그러니 어떤 그런 무에도 능한 부분이 있었을 거라는 상상을 하긴 합니다만, 그래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은 부다가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정조에 대한 해석이 네. 영린은
그 너무 사변적이죠. 무슨 얘기냐면 정조가 즉위 1년째 되는 날 이제 암살 사건들이 그러니까 사실 뭐 수없이 많은 암살 미수가 있었고 네. 실제로 정조가 마지막에도 암살되었다는 얘기가 설도 있잖아요. 그러니 이제 정조에 대한 암살 스토리 갖고 풀었는데 네. 사실 하지만 정조라는 인물이 주인공인 줄 알고 영화를 보러 들어갔더니 정조가 주인공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정조를 그 옆에서 모시는 환관, 네. 정재호 씨가 연기한 상책이라는 인물이 그쵸. 상책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살수, 그러니까 정조를 죽여려고 하는 조정석 씨가 연기한 을수라는 살수가 있어요. 네. 뭐 이들 사이에 어떤 이야기들이 막 더 길고 복잡하게 이어지고 그 조재현 씨가 그 뒤에서 또 이 모든 걸 조종하는 악당으로 나타나면서 이게 역사극인지 퓨전 역사극인지 상상 역사극인지 거의 판타지 수준이네. 구분이 안 가게 되어버렸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를 만든 이재유 감독이요. 원래 그 다모에서 네. 퓨전 사극을 만들었던 전력이 있어서 물론 이 영화를 만들면서 큰 기대를 모으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사에서 너무 많이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말씀드린 사도하고 굉장히 큰 차이점은요. 사도에는 정사 안에 있어요. 그 안에서 네. 역사가 기록하지 않은 인물의 감정을 다루죠. 반면에 이제 이 영린의 경우에는 그 정사에서 벗어나서 야사로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상력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영화 보고 현빈 씨가 주인공인 줄 알았더니 현빈 씨가 주인공이 아니고 다른 인물들이 주인공이 되어버린 거죠. 그게 사실은 저처럼 역사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들한테는 흡입력이 떨어졌고요.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 관심이 없는 분들한테는 현빈이 주인공이 아니니까 실망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영화에서 영린과 사도에서 이제 또 하나 비교해야 될 점은 이재규 감독은요. 네. 이 영화가 이제 데뷔작이었어요. 사실 저는 그 예전에 데뷔하시기 전에 드라마 작가 연출할 때 한 번인가 뵌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재능이 있는 인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영화와 드라마가 문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2시간 안에. 그렇죠, 그렇죠. 드라마는 사실은 뭐 계속 일주일에 2번씩 쭉 몇 시간씩 하게 되니까 많은 스토리와 캐릭터 풀어놓을 수 있지만 영화에서는 사실은 할 수 있는 압축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영화적 스토리와 드라마적 스토리가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영린의 경우에는 오히려 드라마적 스토리에 더 가까웠어요. 네. 그러니까 그 캐릭터들을 막 설명해 놓고 그 캐릭터들이 후반부에 어떤 이야기로 어우러지게 되는 거는 영화로 하기에는 굉장히 산만하게지죠. 캐릭터가 너무 많긴 했어요. 설명이 충분치 않아지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준익 감독은 영화를 오랫동안 만들어서 영화 문법이 익숙하니까 2명의 주인공이 있어요. 송강호와 유아인, 영조와 사도세자.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인물은 다 주변부 인물이에요. 두 인물의 감정과 갈등과 딱 하나. 아버지와 아들 서로 이해하지 못한다. 한쪽은 공부해. 싫어요. 이거에 집중하죠. 이것만 딱 반복해요. 그러면서 관객들이 거기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영린의 경우에는 그 정조가 왜 그랬다는 건지 아니 그래서 내시가 뭐 어떻게 해줬다는 건지 뭐 이게 설명하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관객들이 당황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두 영화에서 가장 큰 영화와 드라마의 차이점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사도와 영린을 같이 보면 어떨까라고 싶었던 것은 사실은 정조 이야기가 결국 이어져서 영화로 만들어지만 해요. 그렇죠. 결국 정조는 그래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사실은 아버지를 죽음에 몰아넣은 자는 영조만이 아니에요. 정조도 사실은 책임이 있어요. 네. 사실 그게 사도 안에서도 나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영린 같은 이런 정조를 다룬 이야기에서 가장 영화적인 표현법은 암살이라고 하는 극적인 구성 아니면 정조를 둘러쌌던 정쟁 이 같은 것들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 또는 할아버지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이 가장 영화적으로 극적으로 풀리게 되는 구성이 아니겠느냐. 정조 남몰래 갖고 있었던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과 어쩌면 정조 스스로도 그렇기 때문에 사도세자의 아들이라고 선언했던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미만이 아니고 자신이 아버지를 죽음에 몰아넣었다는 걸 자신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네. 그러니까 결국 영화라고 하는 건
결국은 드라마보다는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그 이야기 캐릭터 안에 갖고 있는 감정선을 따라가는 게 네. 정답인 것 같아요. 사도는 그 정답을 교과서적으로 보여주죠. 그렇군요. 자, 오늘 사도와 영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잖아요. 영조, 사도세자 그리고 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건데요. 다른 두 영화였지만 기자님은 어떤 식으로 좀 보셨고 포인트가 어떻게 달랐고? 이 영화에서 계속 보면서 느꼈던 것은 조선 왕조 안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치의 이야기면서 사실은 한 가문의 철두철미한 기록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들 또는 가족들 또는 부부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장희빈 이야기는 끊임없이 영화로 만들어지고, 맞습니다. 뭐 연산군 이야기도 끊임없이 영화로 그렇죠. 만들어지고, 그게 반복해서 영화로 만들어지는 이유는 이게 가족의 이야기이기 때문일 거예요. 이게 권력과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네. 사실은 우리도 어쩌면 지금 겪고 있는 가족사이기 때문인 거죠. 그 영화 안에서 이제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이려고 하니까 네. 이제 신하들이 말리죠. 네. 그랬더니 영조가 딱 얘기합니다. 이것은 나란 일이 아니고 집안 일이다. 이게 사실은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다고 느껴요. 우리는 집안 일에서 이기 때문에 네. 일일 드라마도 보고 사도도 보고 그렇죠. 조선왕조 500년도 보는 겁니다. 그래야 더 이제 강정이입도 잘 되고 말씀하신 감정선을 따라간다라는 게 네. 그래야 더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왕이 아니고 왕과 좀 공통점을 찾자면 그것 말고는 사실 뭐 시대적으로 같이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왕도 아니고 내가 왕도 아니고 내가 난 이 씨도 아니고 나 김 씨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그래서, 있다라는 거죠. 가족적인 어떠한 공감이라든지 그런 유대감들을 건드려 주면 말씀하시는 버스 타기에 쉽다.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오늘 즐거웠고요. 미드나잇 스포일러 이제 마치겠습니다. 2부 마무리하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광고 먼저 들으시고 허민의 사랑은 했는지 들으면서 신 기자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오랜만이야 널 다시 보는 건 이미 너는 날 떠나갔지만 그건 말야 쉽지 않은 일이야. 이만 너를 스치듯 보는 건 너가 가고 난 너의 뒷자리에는 너의 흔적만 많이 남아있듯이 내가 남고 난 나의 뒷모습에는 또다시 눈물만 많이 상자 속에 넣어둔 빛바랜 사진처럼 기억 속엔 빛바랜 웃음만이 남아있게 기약 없는 안녕이 떠나간 후에야 네가 없음을 알게 된 나. 너가 가고 난 너의 뒷자리에는 너의 흔적만 많이 남아있듯이 내가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특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넌 푸른
좋은 노래도 3번 들으면 귀가 싫어한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이 속담, 이 시간과는 안 맞는 것 같죠? 몇 번이고 다시 들어도 좋은 노래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90년대 노래들 함께 하겠습니다. 90s But Goodies. 긴밤 외로운 과가를 또 추억은 왜 늘부터 다녀 무슨 공식이야.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푸른밤 홈페이지 90s But Goodies 게시판에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청곡 한번 만나볼까요? 2719님, 이제 가을인가요? 아직 아닌가요? 뭐 어쨌든 물드는 단풍잎처럼 추억도 짙어지는 요즘, 이 노래가 자꾸 떠오르네요. 신승훈의 가을빛 추억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9월 13일이니까 이제 뭐 가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풍잎. 근데 여름에도 되게 재밌죠. 눈치 없게 먼저 단풍이 드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잎이 이렇게 커지지도 않았는데 작게 이렇게 단풍이 들어서 이제 떨어지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 보면 저는 좀 뭔가 좀 기분이 뭐라고 해야 되지?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도 또 쭉 보다 보면은 아직 푸른 애들이 있고 벌써 물 들어가는 애들이 있고, 그런 걸 보면 재밌고 신기하고, 쟤네들도 사람처럼 그냥 좀 계절을 좋아하는 게 있는 건지 아닌 건지 그런 생각도 들고, 가을이라는 게 이 계절이 넘어가는 게 뚜렷이 이제 나뭇잎으로 보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주는 것 같아요. 0153님, 5개월 만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늘 듣던 라디오를 제 시간에 듣는 것만으로도 벅차네요. 늘 그 자리를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노래 하나 들려주세요. 양파의 괜찮아. 오, 그래요. 잘 다녀오셨나요? 무슨 일 때문에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푸른밤 그간 계속 함께 해주셨나봐요. 그 다시 듣기라든지 뭐 그렇게 함께 해주신 것 같은데, 뭐 한국에 계실 때도 이 시간에 꼭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시 나갔는지 아니면 계속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푸른밤이 계속 여기 있을 테니 걱정 말고 많은 걸 하시길. 1888님, 갑자기 생각나는 외국 오빠들, 보이존의 No Matter What 듣고 싶은 밤이네요. 옛날엔 꿈도 참 많이 꿨었는데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이 보이존이 나오는 꿈을 많이 꾸신 건가요? 그만큼 좀 뭐랄까, 이 가수를 그만큼 좋아했다는 의미겠죠. 전 좋아하는 연예인이 꿈에 나온 적은 몇 번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누가 있지? 좋아하는 연예인도 잘 없네요. 남자 가수는 있는데 좋아하는 연기자 혹은 막 너무 아름다우시다, 예쁘다 이렇게 생각도 하는 사람이 요즘엔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엔 좀 있었는데. 자, 노래 들을까요? 신승훈의 가을빛 추억, 그리고 보이존의 No Matter What 두 곡 듣고 올게요. 스쳐가는 비바람에 낙엽들이 하나둘 떨어지듯이 오래전 기억들이 잊혀지듯이 너를 잊을 수는 없을까. 외로이 남아있는 야윈새처럼 아직도 나는 헤매고 있잖니. 이별의 아쉬움에 비를 맞으며
No matter what they tell us, no matter what they do, no matter what they teach us, what we believe is true. No matter what they call us, however they attack, no matter where they take us, we'll find our own way back. I can't deny what I believe. I can't be what I'm not. I know our love forever. I know no matter what. If only tears were laughter, if only night was day, if only prayers were answered, then we would hear God say, no matter what they tell you, no matter what they do, no matter what they teach you, what you believe is true. And I will keep you safe and strong, shelter from the storm. No matter where it's barren, a dream is being born. That's all that matters now, no matter what. No, no matter what. No, no matter what. No, no matter. That's all that matters to me. No, no matter. That's all that matters. No, no matter. No, no matter. That's all that matters. That's all that matters to me. No, no matter what. That's all that matters to me. No, no matter what. That's all that matters to me. 신승훈의 가을빛 추억 그리고 보이존의 No Matter What 두 곡 듣고 오셨어요. 90s But Goodies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하윤님, 남자친구가 머리를 기르겠대요. 저는 머리 긴 남자 딱 질색인데 싫다고 했더니 그럼 짧은 머리라서 자기를 사랑한 거냐고 그래서 일단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머리 못 기르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자우림의 미안해 널 미워해 틀어주세요. 아니 뭐 일단 길러보고 결정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뭐 자기가 기르고 싶다는데 그게 되게 잘 어울릴 수도 있잖아요 또.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지? 취향이 바뀔 수도 있어요. 이게 하윤님이. 근데 정말 싫다면
나중에 갔을 때 뭐 어떻게 방법이 있나 이거? 자기가 기르고 싶다는데 냅둬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네. 저는 뭐 이런 걸 막 서로 이렇게 막 되게 구속하고 그러는 거는 별로 추천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거 내 스타일 아니야, 하지마, 이렇게 하는 게 둘의 관계에서 좋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냥 나중에 그게 스트레스로 또 돌아오고, 야 나는 너 때문에 이것까지도 포기했었는데 너는 나한테 그것도 못해줘 라는 이렇게 뭔가 마음도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남자친구가 원하는 대로 두는 것도, 아니 뭐 평생 기르겠습니까? 잠깐 기르다 말겠죠. 근데 이거 저 락커에 6년 동안 생머리. 일단은 뭐 길게 더 보십시오. 어찌 될지 모르니까. 본인이 기른 거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자를 수도 있어요. 네. 5831님, 저는 대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곧 학교에 자퇴서를 내러 가요. 입학 당시엔 그냥 성적에 맞춰서 어디든 가면 열심히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다니다 보니 하루하루가 고민이고 10년 후를 상상해 봤을 때 괜찮을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근데 막상 다른 걸 해보려니 할 줄 아는 게 공부밖에 없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김광석의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자퇴서를 내는 것까지의 엄청난 고민이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해요. 휴학과 자퇴는 또 진짜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자퇴를 하시고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시려는 마음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어쨌든 참 힘들죠. 성적에 맞춰서 어디든 이렇게 학교를 가는 것과 내가 원하는 어떠한 전공을 택하는 것과, 이게 또 뭐 선생님이라든지 어른들과의 마찰이 또 있는 경우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런 게 없이 또 이렇게 성적에 맞춰서 가보면 또 지금 사연 보내주신 것처럼 나 여기 왜 왔지? 이거 나 잘한 건가? 라는 생각이 또 들어서 왠지 회의감이 들고, 다들 느끼는 것 같으니까 5831님 너무 많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부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거 대단한 건데, 공부할 줄 아는 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진짜로. 어찌 보면 길게 보면 이게 가장 큰 뭐랄까 재능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부를 하는 내 스스로를 뭔가 학습하는 태도에 맞추는 뭔가 방법을 알고 있다라는 건 진짜 큰 뭐랄까 보석, 내 안에 있는 보석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배우는 입장, 뭐 공부하는 것, 뭔가 이런 것들을 조금 어려워해요. 특히나 뭐 책으로 하는 것들이나 그런 것들 있죠. 진짜 사람들이 말하는 공부, 그런 게 되게 어려워서. 5831님은 잘 해내시길 바랍니다. 조영주님, 초여름 시작되었던 사랑이 늦여름 끝나버렸네요. 처음엔 다 잘 맞는 것 같았는데 하나둘 어긋나는 게 보이더니 결국 이렇게 됐어요. 어딘가엔 진짜 제 짝이 있겠죠. 김동률, 이소은의 기적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인연은 어딘가에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찾겠다고 막 발 벗고 나서도 그렇게 빨리 찾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인연이 찾아왔을 때 놓치지 않게 내 스스로를 이렇게 가다듬는 게 가장 좋은 어떤 기다림의 방법인 것 같으니까 좋은 사람 만나시길 바라고, 너무 조급하거나 지나간 사람에 대한 아쉬움을 크게 갖고 있거나 그러진 않으셨으면 합니다. 2108님, 때로는 상대방의 결심을 모른 척 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알지만 그걸 굳이 저한테 알려주지 않았으면 하고요. 근데 그 사람 굳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젠 친구라는 이름으로도 옆에 있을 수가 없게 됐네요. 야다의 이미 슬픈 사랑 신청합니다. 이게 뭐 어떤 서로의 감정에 대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요. 관계라는 건 서로가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다 보니까 마음이 다르면 서로의 뭔가 호칭이라든지 관계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거겠죠. 어쨌든 너무 슬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사람과 인연은 많이 앞으로 펼쳐져 있으니까요. 노래 두 곡 듣죠. 자우림의 미안해 널 미워해, 그리고 야다의 이미 슬픈 사랑,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있어 행복했었지. 그대가 날 위해 있어준 시간만큼 너의 부모님께 전해 들었지. 나 아닌 사람과 결혼하게 된 걸. 너 그렇게 힘든데 내게 말 못하고 울고 있던 게 생각나. 떠나는 그대여 울지 말아요. 슬퍼 말아요. 내가 단념할게요. 마음 편히 가시도록 내 사랑은 다 가날 떠나 행복할 수 있다면 내가 떠나갈게요. 나의 그대 삶의 축복이. 너무 걱정만 철었던 내가 너 없이 무엇도 할 수는 없지만 넌 널 위해 살아줘. 나는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떠나는 그대여 울지 말아요. 슬퍼 말아요. 내가 단념할게요. 마음 편히 가시도록 내 사랑은 다 가날 떠나 행복할 수 있다면 내가 떠나갈게요. 그날 만나 느낀 기억도 내가 가질 행복도 모두 가져가세요. 나의 그대 삶의 축복이. 자우림의 미안해 널 미워해, 그리고 야다의 이미 슬픈 사랑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90s but goodies 계속 이어갈게요. 김민정님, 저는 영화 보고 나면 티켓을 버리지 않고 다 모아두는데요. 책상 서랍 정리를 하다가 모아둔 영화 티켓을 다 꺼내서 하나씩 보다 보니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영화 네 번째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아세요? 꽤 좋아했는데 그 영화에 나와 당시 영국 차트에 최장기 1위를 기록했던 노래 Wet Wet Wet's Love is All Around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티켓을 모으시는군요. 사실 이 영화는 몰라요. 네 번째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은 모르겠어요. 누가 출연한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저도 예전에 이런 습관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한번 이사하면서 싹 다 버려버려가지고 지금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둘 모아두면 의미 없던 것들이 시간을 겪고 나와 함께 어떠한 장소에 머무르면 의미가 생겨나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떤 물건이 만들어지면서 의미가 생기는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 만들어지면서 이제 의미를 갖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기념 주화라든지 몇 주년 기념
뭐 특별 어쩌고 상품들 이런 것들은 만들어지면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의미 있는 물건들, 나에게 의미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나와 시간을 함께 보내거나 어떤 추억을 함께해서 힘을 갖게 되는 물건들이 많이 있는데 민정님에게는 그런 한 장의 그 종이들이 되게 큰 추억이 되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럽네요. 아, 전 이사하면서 다 없어져 버려가지고 이제부터 다시 또 모아야죠 뭐. 최태훈님, 이번 주는 모처럼 야근도 없고 주말 근무도 없어서 몸이 가뿐하네요. 어제는 카페에 혼자 가서 책도 조금 읽고 여유를 즐겼더니 이게 사람 사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카페에 앉아 들었던 노래 김수근의 어떤 약속 푸른밤에서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카페 좋죠. 저는 근데 카페 좋아하는데 안 가요. 잘 커피를 잘 마시는 편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떠한 사람마다 본인 스스로 여유를 즐길 만한 방법들 하나를 갖게 되는 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제 방을 일부러 그래서 좀 그럴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저는 뭔가 여유를 느끼거나 쉬고 싶을 땐 방에 머무르는 게 최고의 좀 휴식 방법이 되었습니다. 3717님, 요즘 저희 집 강아지가 자꾸 저만 보면 늑대처럼 우네요. 이유가 뭘까요? 뭐가 문제니? 진우션의 말해줘 신청해. 아까 아우 이렇게 우는 거 얘기하는 건가? 그죠? 왜 그러지? 강아지가 새끼 강아지인가? 새끼 강아지일 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TV 혹은 뭐 컴퓨터 스피커를 통해서 그 늑대 울음소리 들려주면 애들이 따라 울어요. 그렇게 저희 집 강아지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시베리안 허스키를 키웠었거든요. 걔네들은 또 밤 되면 그렇게 울기도 하고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그렇게 우는데 3717님을 보면 슬픈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 강아지 전문가가 아니어서. 김수근의 어떤 약속 그리고 진우션의 말해줘 두 곡 듣고 올게요. 차창 밖으로 어느새 비가 오네
관심 앞에서도 난 그렇게 몇 번씩이나 약속했어. 이렇게 나는 너에게 네 약속했어. 있는데 뭘 어떻게 나 더 이상하겠어. 나 이제 받아주면 좋겠어. 답답해 또 갑갑해 나 어떻게 해야 너를 이해시킬 수가 있을지는 그렇게나 생각해 하루에도 몇 번씩은 심각해 내 사랑은 너무 약속했어. 울고 있어 나의 가슴 속에서 너 없이 아무런 의미 없는 날의 반복 속에 난 이제 받아주면 좋겠어. 사실을 말해줘. 정말 네 마음을 말해줘. 사랑할지 얼마만큼인지 정말 네 마음을 보여줘. 생각해봐 그때 다시 돌아봐. 너무나도 가슴 뛰는 그때 기억해봐. 너의 아름다움이나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무리 뭐라 해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어. 너에게 빠져버린 내게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생각밖에는 떠오르지 않았어. 언제나 머릿속에 널 그렸어. 나는 그랬어. 하지만 시간은 새처럼 날아가버리고 괴로움의 나날이 시작됐고 너는 날 점점 의심하고 난 그 마음을 돌리고 싶고 너를 내 품에 항상 담아두고 1999년 끝나까지도 곁에 있겠어. 아직 모르겠어. You and me forever 나 약속하겠어. 사실을 말해줘. 정말 네 마음을 말해줘. 사랑할지 얼마만큼인지 정말 네 마음을 보여줘. 언제까지 바라봐야만 해 우미한 뭐. 이제 나는 그만해. 이미 날 모든 것을 주었잖아. 언제나 말했잖아. 그렇지만 너는 듣고 있지 않잖아. 날 믿어줘 느껴줘 감싸줘. 나를 이제 네 안에서 자유롭게 풀어줘. 날 안아줘 불러줘 받아줘. 내게 이제 네 안에서 자유롭게 기대줘. 하늘에서 보내준 우리 사랑을 이룰 수 없다면 만날 수 없다면 나는 그 아픔으로 미쳐버릴 거라면 알 수 있겠니? 오 그렇다면 이제 그만 말아줘 나의 사랑을. 네가 잃어버린 나의 사랑을 내 마음속 깊은 보석 같은 사랑을. 네 앞에 있는 여기 나의 사랑을. Deep in your love, baby, let me know. You gotta let me know. No love is real, baby. Don't let go. 말해줘. 사실을 말해줘. 정말 네 마음을 말해줘. 사랑할지 얼마만큼인지 정말 네 마음을 보여줘. 말해줘. 사실을 말해줘. 정말 네 마음을 말해줘. 사랑할지 얼마만큼인지 정말 네 마음을 보여줘. Deep in your love, baby, 김수근의 어떤 약속 그리고 진우션의 말해줘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푸른밤 종인입니다. 90s 팟 굿디즈 함께하고 계세요. 김윤희님, 저희 남편은 고등학생을 가르치는 학원 강사입니다. 매일 밤 12시에 퇴근을 하는데 오는 길에 항상 푸른밤을 들어요. 그리고 들어오면 저한테 오늘도 나 없이 보내느라 수고했어 라고 말해줍니다. 오늘은 제가 라디오를 통해 말해주고 싶네요. 오빠 항상 날 위해줘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소라의 처음 느낌 그대로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남편분이라고 하니까 또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뭐 그래요. 부럽습니다. 그냥 부럽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그냥 별 생각이 안 든다. 그래요. 남편분 고생하고 계시고요. 기다리시느라 또 아내분도 윤희님도 수고하시네요. 와, 근데 밤 12시에 퇴근은 진짜 힘드시겠네요. 매일 밤 12시면. 고등학생을 가르치시는 교사분들 다들 화이팅 하십시오. 박주홍님,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노래방에 갔다 왔어요. 학창시절엔 노래방을 별로 안 좋아해서 가면 가만히 앉아서 친구들이 부르는 걸 보고만 있었는데 오늘은 가서 두 곡이나 불렀네요. 제가 불렀던 노래 신청해봅니다. 조장혁의 체인지. 야, 두 곡이면 그래도 되게 얌전하셨네요. 저 같은 경우엔 진짜 많이 부르거든요. 노래방 가면 진짜 친구들이랑 가도 야, 정말
근데 또 제 친구들도 대단한 친구들이어서 장난 아니에요, 다들. 다들 마이크 막 3개, 4개 있는데 가야 돼. 노래방 무조건 마이크 세팅이 3개 이상 돼 있는 데로 가야 막 마이크 왔다 갔다 하면서 시끄럽게. 근데 노래방 가는 거 재밌고 즐겁죠. 예. 갑자기 또 가고 싶네요. 이소라의 처음 느낌 그대로, 그리고 조장혁의 체인지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남다른 길을 가는 내게 넌 아무 말 하지 않았지. 기다리면 지쳐가는구나 다 알고 있어. 아직 더 가야 하는 내게 넌 기대할 수도 없겠지.
막말을 찾는 거야. 정말 내일부터 갑자기 볼 수 없게 되면 얼마나 아파할까. 잘가, 참 너를 아꼈어. 너의 안에서 행복했어. 그 어떤 누구도 널 좋아했었던 그만큼 다신 힘들 것 같아. 멀리 떨어진 시간 속에 잊혀질지 모르지만 미끼로의 삶은 우릴 위해 뭔가 남긴다고. 웃으며 떠나는 거야. 넌 나는 그날까지 여기 있을게. 내겐 네가 살고 있는 이곳보다도 더 좋은 세상은 없으니까. 멀리 떨어진 시간 속에 잊혀질지 모르지만 미끼로의 삶은 우릴 위해 뭔가 남긴다고. 웃으며 떠나는 거야. 넌 나는 그날까지 여기 있을게. 내겐 네가 살고 있는 이곳보다도 더 좋은 세상은 없으니까. 웃으며 떠나는 거야. 나는 그날까지 여기 있을게. 내겐 네가 살고 있는 이곳보다도 더 좋은 세상은 없으니까. 이소라의 처음 느낌 그대로, 그리고 조장혁의 체인지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김미진님, 인터넷에 최강 동안이라는 사진을 봤는데요. 태연 씨랑도 닮았다고 난리가 났었던 이규호 씨. 쫑디도 아세요? 어쩜 여자인 저보다 그렇게 고우실 수가. 급 반성합니다. 이규호의 거짓말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분 목소리도 상당히 아름다우신 분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건 저 기억납니다. 그 인터넷에서 떴었고 푸른밤에서도 여러 번 이규호 씨 음악 소개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나인 씨도 예전에 또 추천해 주신 적이 있고. 근데 뭐 남자와 여자 뭐 그런 것들, 저는 외모가 곱다 뭐 이런 거는 남자다 여자다 뭐 그 차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또 태어났느냐, 갖고 태어났느냐, 그거의 차이 아닐까요? 어찌 보면 이규호 씨는 그게 스트레스일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조금 그게 있으니까.
자, 노래를 들어볼까요? 이규호의 거짓말 듣겠습니다. 잊어줘 바보처럼 잠시 지내줘 너도 알고 있잖아 지루했던 꿈과 같다는 걸 깨고 나면 결국 아무것도 만질 수 없잖아 아쉬운 기억뿐 나 미워하지는 마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 넌 떠나려는 마음도 내 것은 아닐 거야 하고 그 말 무척이나 많았었지 너를 향한 마음과 이 세상을 향하여 하지만 진정 꼭 해야 할 말을 찾지 못해서 난 헤매이는 거야 난 미워하지는 마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 넌 떠나려는 마음도 내 것은 아닐 거야 제발 날 잊어줘 제발 지금 아니면 난 영원히 널 붙들 수밖에 없어 널 떠나려는 마음 내 뜻 아닌 그 마음 뿐이야 약속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다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됐어요. 어디에 얽매이는 게 싫어서 약속을 해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친구들뿐만 아니라 나와의 약속도 그렇게 여기니까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2336님을) 위한 포춘쿠키 메시지. 약속을 지키는 건 믿음을 쌓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약속을 안 지킨다고 해서 당장 어떤 벌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요. 누구와도 함께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한다는 건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포함된 거라고 보거든요. 약속을 가볍게 보는 딱 그만큼 다른 사람들도 2336님을 가볍게 보고 더 이상 믿음이나 기대를 주지 않을 것 같다는 걱정 생기네요. 지키지 못할 거라면 아예 약속을 잡지 않는 편이 더 현명할 수도 있고요. 오늘 끝곡 미셸 브랜치의 Where Are You Now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윤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Maybe I could better on my own. No one ever seems to understand me. It's easier for me to be alone, but there's still a piece of me that feels so empty. I've been all over the world. I've seen a million different places, but through the crowds and all the faces, I'm still out there looking for you. Oh, where are you now? I'm trying to get back with never knowing at all. What is the chance of finding you out there until I have to wait forever? I write about the things I'll never know, and I can find a moment just to slow down. It makes me think I'll never